반도체만 오르는 시장, 내 종목은 그대로라 답답하셨죠? 그런데 환율이 오를수록 조용히 큰 돈이 몰리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반도체 말고 여기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다들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율이 오를 때마다 돈이 빨려 들어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고환율이 악재라는 공식, 사실은 뒤집힌 지 오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도체 쏠림에 지친 지금 우리가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하는지 그 두 가지 업종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뉴스만 틀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라고 난리인데 정작 내 계좌를 열어보면 그대로다. 아니, 그대로면 다행이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심이 듭니다. 혹시 내가 종목을 잘못 고른 건가? 나만 바보처럼 엉뚱한 데 돈을 묶어둔 건가?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당신 탓이 아닙니다. 실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8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었습니다. 종가가 9,063.84였습니다. 불과 5달 만에 5,000에서 9,000까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수는 이렇게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정작 시장에 상장된 10종목 중에 9종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열의 9이 하락인데 지수만 신고가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그런데 이건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이 안 오르는 건 여러분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로 대부분의 종목이 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 교실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반에서 시험을 봤는데 딱 2명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2명 점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반 평균은 쑥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 점수는 그대로예요. 성적표에 찍힌 반 평균만 보면 우리 반이 엄청 잘한 것 같지만 사실 대다수 학생은 제자리였던 겁니다. 지금 코스피가 딱 이 모양입니다. 평균은 사상 최고인데 그 평균을 끌어올린 건 소수 몇 명뿐인 거죠. 그럼 그 2명이 누구냐?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56.2%입니다.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수백 개가 넘는데 그중 단 두 종목이 전체 덩치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빠르게 쏠렸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 두 종목 비중은 50.4%였습니다. 그런데 반년 만에 56%를 넘어선 거죠. 그 사이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은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돈이 이 두 종목으로만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지수가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의 정체는 사실상 반도체 두 종목이었던 겁니다. 마치 버스는 만석이라는데 정작 내가 탈 자리만 없는 그 느낌. 시장 전체에 돈이 도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딱 두 칸에만 몰려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종목을 못 고른 게 아닙니다. 돈이 두 종목으로만 흘러갔고 그 두 종목을 안 들고 있던 대다수 개미는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흐름,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답답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반도체 말고는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이미 56%까지 올라버린 너무 비싸진 반도체를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소외된 채로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으려면 먼저 넘어야 할 벽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겁내는 게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1,500원이라는 숫자, 다들 위기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던 공식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환율은 모두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기업들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보너스를 받는 일에 가깝습니다. 환율이 무섭다는 말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빼먹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무섭냐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담이 커집니다. 같은 물건을 사는데 돈을 더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달러로 돈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공식이 갈라집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어떤 회사가 미국에 물건을 팔고 1달러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 그 1달러는 우리 돈으로 1,300원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똑같은 1달러가 1,500원이 됩니다. 회사가 한 일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팔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바꿔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저절로 200원이 더 늘어납니다. 환율이 알아서 보너스를 얹어준 겁니다. 이걸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볼까요? 해외여행을 갈 때는 환율이 낮아야 좋습니다. 같은 돈으로 달러를 더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요. 환율이 높으면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달러를 벌어오는 사람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외국에서 달러로 월급을 받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닌데 환율이 오르는 동안 우리 돈으로 바꾼 잔고가 저절로 부풀어 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통장이 두툼해지는 겁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달러로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에게 고환율은 손해가 아니라 환전소가 알아서 더 얹어주는 덤입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해지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은 그대로 좋아집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보너스를 가장 크게 받아챙긴 곳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숫자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2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8%나 늘어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188%면 거의 3배 가까이 불어난 셈입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620억 달러로 이 기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맞춰집니다. 한쪽에서는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아 다들 위기라고 떨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높은 환율 덕분에 수출 기업들의 통장이 역대급으로 두툼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코스피를 9,000까지 끌어올린 진짜 엔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환율과 수출 호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증시를 밀어올린 겁니다. 우리가 위기라고만 배웠던 그 환율이 사실은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었던 거죠. 공식이 뒤집혔다는 말, 이제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론 환율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으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에 넣어둔 돈의 가치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국면에서 우리 주식을 꽤 많이 팔았습니다. 8거래일 동안 판 금액만 약 3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고환율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부담을 주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기업에게는 이 환율이 위기가 아니라 순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환율 보너스, 이게 반도체만의 특권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본 원리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달러로 물건을 팔고 달러로 돈을 받는다. 그러면 환율이 오를 때 원화로 바뀐 금액이 저절로 불어난다. 이 원리 어디에도 반도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돈을 버는 수출 기업이라면 업종이 무엇이든 똑같은 보너스가 작동합니다. 반도체는 그저 이 보너스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아서 이미 많이 올랐을 뿐입니다. 시총 비중이 56%까지 치솟을 만큼 말이죠. 바꿔 말하면 반도체만큼 환율 혜택을 받으면서도 아직 사람들 눈에 덜 띈, 그래서 덜 오른 업종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숨통을 맡고 있는데 아직 출발선 근처에 머물러 있는 곳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정체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외입니다. 우리가 흔히 첨단이라고 떠올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의외로 바다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업종은 바로 조선입니다. 배 만드는 산업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조선이라니 그거 한물간 굴뚝산업 아니야? 그게 왜 환율 수혜주야?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업종의 속을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이것만큼 고환율이라는 순풍을 정확하게 받는 산업도 드뭅니다. 오히려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조용히 웃는 곳이 바로 이 조선이에요. 왜 그런지 배 한 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떠올려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배는 주문을 받고 나서 실제로 다 만들어 넘겨주기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립니다.
자동차처럼 오늘 주문하면 다음 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선사가 외국 선주랑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금액은 달러로 적힌다는 겁니다. 반면에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원들 인건비나 국내에서 쓰는 비용은 상당 부분 원화로 나가죠. 받기로 한 돈은 달러, 쓰는 돈은 원화. 바로 여기서 환율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몇 년 전에 1달러를 받기로 계약을 해뒀는데 그 사이에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1달러를 받아도 원화로 바꾸는 순간 들어오는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겁니다. 받기로 한 달러 금액은 그대로인데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통째로 커지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조선사가 미리 받아둔 일감,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 넘길 배들의 계약 뭉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마치 미리 받아둔 달러 상품권 다발 같은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 상품권 한 장 한 장의 원화 가치가 통째로 올라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손에 쥔 상품권 다발이 더 두툼해지는 셈입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로 길게 유지될수록 이렇게 쌓아두는 일감이 원화로 들어올 때 남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을 보통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경기가 좋은지, 기름값이 어떤지, 그리고 환율이 어떤지에 따라 실적이 크게 출렁이는 업종이에요. 순풍이 불면 빠르게 치고 나가는 돛담배 같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환율이 1,500원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이른바 뉴노멀 국면. 이 고환율이라는 바람은 조선이라는 돛담배에게 정확히 등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이 됩니다. 원화로 따진 일감의 가치, 그리고 거기서 남는 수익성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환율 하나만 보고 조선이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조선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순풍미에 본업 경쟁력까지 얹혀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3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배나 다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까다롭고 비싼 배일수록 우리나라 조선사를 찾습니다.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배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는 몫도 상당하죠. 즉, 환율이라는 순풍이 불 때 그 바람을 제대로 받아낸 튼튼한 돛과 좋은 엔진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만 불고 정작 배가 부실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조선은 바람도 좋고 배도 좋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반도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반도체도 분명히 고환율 수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56%가 넘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들 그쪽으로 몰려가서 가격표가 이미 비싸게 붙어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조선은 어떨까요? 똑같이 달러로 벌고 똑같이 고환율의 혜택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반도체에 쏠려 있는 동안 조선은 조용히 같은 순풍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걸 비유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점심시간에 골목에 나갔는데 다들 알만한 유명한 반도체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요. 자리는 꽉 차 있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런데 바로 옆 골목에 사실 음식 맛은 못지않게 좋은데 아직 사람들이 덜 알아서 한산한 맛집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 영상에서 말하는 첫 번째 답,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 눈을 돌려야 할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옆골목의 조선입니다. 같은 고환율이라는 재료로 요리하는데 아직 덜 붐비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선이 고환율 순풍을 잘 받는 업종이라면 이 조선보다도 환율 수혜를 더 폭발적으로 받는 두 번째 업종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가장 자주, 가장 크게 오르내리는 바로 그곳이에요. 숫자 하나만 들으셔도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 두 번째 업종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조선보다 더 강력한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업종은 방산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산업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방산이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전쟁 뉴스 나올 때 잠깐 오르는 테마주 아니야? 그런데 그 생각 지금부터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일단 규모부터 한번 보시죠. 충격적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그러니까 K방산이 역대 최대인 377억 달러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6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작년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작년 대비 무려 3.7배입니다. 한 해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요. 작년에 가게에서 물건을 1개 팔던 사장님이 올해는 갑자기 4개 가까이 파는 셈입니다. 보통 사업이 잘 돼도 한 해에 매출이 10%, 20% 늘면 잘했다고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3.7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두고 사람들이 퀀텀 점프, 그러니까 한 단계가 아니라 차원이 통째로 뛰어올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업별로 봐도 그렇습니다. 올해 기대되는 수주 규모를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23조 3천억 원, 현대로템이 약 23조 2천억 원입니다. 이 두 회사만 합쳐도 46조가 넘습니다. 여기에 KAI, 한국항공우주가 약 6조 5천억 원, LIG 넥스원이 약 3조 6천억 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요즘 뉴스에 가장 자주 나오는 회사들이죠. 괜히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숫자가 이미 그걸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좋아, 규모가 크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이게 왜 환율 수혜냐? 전쟁 테마지,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무기를 외국에 파는 계약도 앞서 조선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달러로 합니다. 다른 나라에 전차를 팔고 전투기를 팔고 미사일을 팔 때 그 대금을 달러로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1달러를 받아도 우리 돈으로 바꿨을 때 들어오는 금액이 저절로 불어납니다. 똑같은 무기를 똑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환율이라는 보너스가 매출과 이익을 위로 얹어주는 겁니다. 조선과 정확히 같은 원리죠. 달러로 버는 수출 기업이라면 고환율은 위기가 아니라 환전 보너스라는 그 공식이 방산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조선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이게 방산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 번 팔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프린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프린터 본체는 생각보다 쌉니다. 어떨 때는 거의 거저주다시피 하죠. 그런데 정작 돈이 나가는 건 어딥니까? 잉크입니다. 프린터를 한번 사면 그 프린터에 맞는 잉크를 계속 두고 그 회사 것만 사야 합니다. 방산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무기는 한 번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 전차나 전투기를 도입하면 그 무기를 수십 년 동안 운용합니다.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부품을 갈아 끼우고 정비를 하고 성능을 개량해야 합니다. 이걸 정비, 수리, 운영, 줄여서 MRO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잉크를 계속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과 정비는 아무 데서나 못 삽니다. 그 무기를 만든 회사,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계속 사야 합니다. 한번 도입하면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이걸 묶일락, 가두린 락인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프린터를 파는 게 아니라 잉크 부독을 파는 겁니다. 본체인 무기를 한번 팔면 잉크에 해당하는 부품과 정비를 수십 년 동안 우리한테만 사야 합니다. 그 말은 곧 한 번 수출에 성공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수십 년짜리 안정적인 돈줄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올해 반짝 팔고 마는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한 번 깔아두면 두고 들어오는 구조적인 실적이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방산을 단순한 전쟁 테마주와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방산이라는 한 업종 안에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첫째,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로 들어오는 돈이 불어나는 고환율 숨통. 둘째, 작년보다 3.7배 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셋째, 한 번 팔면 수십 년을 따라오는 락인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숨통에다가 사상 최대 물량에다가 수십 년짜리 부도까지 이 세 개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반도체가 너무 올라서 답답하셨다면 같은 환율 숨통을 받으면서도 이런 구조까지 갖춘 자리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 말고 이곳, 그 두 번째 답이 바로 방산입니다. 자, 이제 두 업종의 정체를 다 아셨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두 번째는 방산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분해서 바로 사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좋은 자리를 알고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기 전에 꼭 지켜야 할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조선과 방산이 환율 순풍을 타는 건 맞지만 이 두 업종은 경기에 아주 민감한 업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풍이 불 때는 돛담배처럼 빠르게 앞으로 나가지만 반대로 역풍이 불면 또 그만큼 크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고 수출이 잘 풀릴 때는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지만 분위기가 바뀌면 출렁임도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한 번에 전 재산을 몰아넣는 겁니다. 지금 좋아 보인다고 가진 돈을 한 방에 다 넣으면 잠깐 흔들릴 때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자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동성이 큰 업종일수록 오히려 천천히 들어가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군중과 반대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보여드릴게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이 국면에서 외국인은 단 8거래일 만에 무려 35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한쪽으로 크게 출렁이는 변동성이 큰 장세라는 뜻입니다. 이런 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뉴스에서 조선 신고가, 방산 사상 최대 수주,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질 때 흥분해서 제일 비싼 자리에 덥석 사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들어가면 10중 8구 고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환율수에는 잠깐 스쳐가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율 1,500원은 며칠 지나가는 날씨가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바뀐 기후, 그러니까 뉴노멀입니다. 몇 년에 걸쳐 천천히 깔리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 못 샀다고 조급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들이 흥분해서 달려들 때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리고 모두가 잊었을 때 조용히 담는 것. 그게 변동성 장세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환율 순풍은 어디까지나 보너스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풍이 분다고 해서 돈만 보고 아무 배나 사면 될까요? 아닙니다. 바람이 멈추는 순간 결국 멀리 나아가는 배는 엔진이 좋은 배입니다. 여기서 엔진이 바로 본업 경쟁력입니다. 조선이라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우리 조선 3사의 기술력, 방산이라면 한 번 팔면 수십 년 부품과 정비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 락인 구조, 이런 진짜 실력이 받쳐주는 기업이라야 합니다. 환율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 보고 본업이 부실한 회사를 덜컥 사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세일한다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카트에 마구 담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좋은 물건이 마침 세일할 때 담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그겁니다. 환율은 그 좋은 물건에 얹어주는 할인일 뿐, 물건 자체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한 건 딱 하나입니다. 고환율은 무조건 악재라는 공식, 그 공식이 뒤집혔다는 사실입니다. 달러로 물건을 파는 수출 기업에게 환율이 오른다는 건 같은 물건을 팔고도 환전 보너스를 얹어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이 수혜를 반도체가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반도체에 가려져 있었을 뿐 똑같은 순풍을 받는 두 업종이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미리 받아둔 달러 수주 잔고가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로 더 크게 불어나는 곳이죠.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3.7배 가까이 뛰는 퀀텀 점프에 한 번 팔면 수십 년 부품과 정비가 따라오는 락인 효과까지 겹친 곳입니다. 다만 잊지 마세요. 두 업종 모두 변동성이 큰 경기 민감 업종인 만큼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조금씩 군중과 반대로, 그리고 본업이 탄탄한 기업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반도체 말고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지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셨을 겁니다. 답답하게만 느껴지던 시장에서 적어도 어디를 공부해야 할지는 분명해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기회는 늘 남들보다 먼저 준비한 사람에게 갑니다. 더 늦기 전에 차분히 공부해 두시면 분명 좋은 기회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게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